정말 정말 그 깊은 바닷가에서 어렵게 이렇게 딸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유미도 굉장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렵게 구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애써서 음식을 만드는구나. 영양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유미가 이 순간에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삼총사가 애써서 이 바다에 들어가서 딸기 물고기를, 이 수많은 생물들 중에서 딸기 물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머든머거가 먹지 않고 휙 던져버리고 왜?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머든머거야 골고루 다 먹어야지 이렇게 야단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나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거죠. 아, 애써서 만든 거를 먹지 않으면 속상하겠다라는 걸 이 유미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지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것에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함으로써 자기 행동이 변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작가님도 이 책을 만들 때 아들이 굉장히 편식이 심해서 굉장히 곤란할 때 아들이 그럼 뭐든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화산에서 모티프를 얻은 이야기이고요. 보시다시피 화산의 어떤 막 뜨거운 색깔을 연상시키는 주홍빛이 주조색으로 쓰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이야기가 딱 면지를 펼치자마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돌고 돌아라는 그런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돌봄이라는 행위가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 책에서 시각적으로도 돈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헤클라가 라키한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빙글 단풍나무 열매처럼 막 돌면서 들어와요. 지금 그런 걸 되게 잘 시각화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용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책 혹은 철학하는 아이 시리즈의 다른 책과 비교해 봐도 볼륨이 또 굉장히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제목이 헤클라가 라키의 삶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된 거죠. 라키는 오랫동안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조용히 은둔자처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 꼬맹이가 툭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근데 말을 또 못해요. 한 번도 말이란 건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이 책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옆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옆으로 넘기지 않고요. 위로 넘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다 깊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판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로 길쭉한 책이 되겠습니다. 예, 상처열 대본입니다. 네. 요렇게 생겼어요. 예, 이 원조작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거죠. 가로로 길어야지 이렇게 파일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나. 굉장히 특별한 책이고 실물을 반드시 봐야지만 이 매력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게 가로 화면이 길잖아요. 노트북이란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만 이 가로 세로를 펼쳤을 때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펼쳤을 때 58 정도 되고요. 상당히 길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겠고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름답죠? 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마지막에 나왔던 동물들 마지막에 인덱스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 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퀴즈도 내야 되고 이 책의 매력은 그냥 여기에는 얘네들이 사로는 아니에요. 미터법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갈치다. 아니면 무슨 향유 고래다. 무슨 바다 물범이다. 그러면은 몇 미터 정도에 서식하는지 모든 페이지에 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거꾸로 그려져 있는지 이제 그 의문이 풀렸죠.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은 몇 번이고 땅을 팠지만 은행은 나오지 않았어요. 유쾌하죠. 근데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은 한국 독자로서 꼭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 들어있어서요. 자세히 보면 이순신 동상이 있죠, 여러분. 이곳이 어딘가요, 여러분? 어딜까요?
이순신 동상이 어디 있죠, 여러분? 광화문에 있죠. 그래서 그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가 그린 광화문과 이순신 장군 동상 장면이라니 굉장히 유쾌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원본 그림은 어땠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원본 그림도 공유받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처음 느낌이 이랬대요, 여러분. 이분이 생각했던 어떤 그 동양의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를 지고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데 페이지에서 보면 왼쪽은 일본 느낌도 나고, 오른쪽은 또 약간 중국 같기도 하고, 동그란, 등 같은 모습이요. 이 느낌 아니다.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 이순신 장군과 네, 광화문이 들어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장면이라서요. 또 더욱 소중한 장면이에요. 폴란드 남부 크리니차에 매일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니키포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선천적으로 좀 장애가 있어서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글을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읽지도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매일 아침 화구통을 챙겨서 언제부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살아생전의 이제 모습 자료들을 이 작가님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강연 북토크 하실 때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자료들 중에서 저도 몇 장을 소개해 드리자면, 네, 이렇게 소박한 재료들과 아마 이 풍경은 박물관에 있는, 지금 니키포르 박물관에 있는 그 자료들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풍경, 찾아보면 그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나와 있고요. 전시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하우코라는 이 개가 사람들이 놀리고 어린이들이 짓궂게 장난을 할 때 주변에서 늘 니키포르를 지켜줬다고 해요. 책은 어린 시절부터 말년의 죽음까지의 삶을 여러 개의 소장으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각 장마다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색깔로 그 사람의 이 화가의 이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여쭤보셨어요. 사실 이해수 작가님이 20대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완전 한국의 네이티브거든요. 근데 왜 번역가의 번역을 하셨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곧바로 번역가를 섭외를 하지 않았고 이해수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작가님이 한국어로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여쭤봤더니 그 영어로 쓰는 거를 곧바로 원고를 썼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그것에 맞는 번역가를 섭외를 했고 그 번역가가 지금 노지영 번역가를 제가 했습니다. 디자인도 가장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일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 일러스트를 어떻게 살릴까가 가장 초점이 맞았었는데 이랬습니다.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손글씨거든요. 그래서 폰트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한국어로 손글씨를 사용해서 썼고, 이런 것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체 그 영어 폰트를 작가님이 다 디자인을 하신 거였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디자이너 분이 한국어로 하니까 그만큼의 그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고 그거에 맞게 또 비가 막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베란다 난간에 보니까 빗방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귀엽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빗방울들은 그런 구름에서 떨어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엄마 구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빗방울들이 아기가 돼서 세상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러면 이거를 조카와 했던 놀이에 대입을 해서 한번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엄마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첫 장면이 항상 제일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도입부가 재밌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언니랑 실제로 조카가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아침에 언니가 이제 늦잠을 자면은 조카가 와서 언니를 깨웠었어요. 엄마 막 놀아줘, 놀아줘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구름방울들이 와가지고 늦잠을 자고 있는 엄마를 한번 깨워보자. 근데 어떻게 깨울까 하다가 이제 엄마 코를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럽히니까 엄마가 재채기를 하면서 구름방울들을 이렇게 애취하면서 날려보내면서 이제 빗방울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이제 퍼진다는 식으로 이제 도입부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걸로 설정을 해봤고요. 엄마 구름이 재채기를 해서 아기 구름방울들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그런 장면들을 설정해봤던 그림이고요. 주인공 갱이는 우리나라 해역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 돌고래예요. 상갱이라는 고래과 동물입니다. 상갱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상갱이는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약 1.5m에서 2m 정도 되는 소형 돌고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갱이는 지느러미가 있는 일반 돌고래들과는 다르게 등 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건 상갱이가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특성 때문에 등 지느러미가 퇴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안 중 특히 서해 쪽 물이 비교적 따뜻하고 수심이 낮은 해역이 넓게 퍼져 있는데 상갱이의 이러한 서식 특성과 잘 맞아서 우리나라의 터전을 잡았다고 합니다. 둥근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또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처럼요. 저는 우리나라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 토종 돌고래 상갱이가 멸종 위기종 1급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상갱이를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주인공으로 설정했답니다. 그리고 상갱이의 단짝 솔베간팽 팽이 솔베간팽 역시 수심이 얕고 따뜻한 물에서 서식한답니다. 솔베간팽이도 생소하지만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이름과 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처음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역사 인물 시리즈 찾아라 시리즈의 그 세종대왕, 정약용, 유관순을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이순신을 찾아라로 돌아왔습니다. 다 아는 인물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구성을 했고요. 이 책은 역사 인물 시리즈가 그렇듯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거북선을 샅샅이 보여주기로 하자 해서 거북선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 숨고 이순신 장군을 찾아다니는 군졸들을 따라서 이순신 장군을 독자들이 찾으면서 그 거북선의 구조를 샅샅이 알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거북선 안의 모습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임진왜란 당시 세 척의 거북선이 있었는데 그 거북선이 모두 사라지고 연구자들이 연구한 자료가 있고 사료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거북선의 그 내부 모습을 구성을 했습니다. 표지를 이렇게 펼치면요. 이 책의 특징인데요. 앞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북선의 겉모습이에요. 근데 뒷부분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거북선의 속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거북선은 3층으로 제가 어제 약간 소감을 물어봤어요. 어떤 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염두를 해 두셨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치과 가기 전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날이면 되게 막 떨리고 이럴 텐데 표정은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아마 치과 다녀온 후겠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그 치과를 다녀온 후에 되게 이렇게 밝잖아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은 그 전에 어떻게 아이가 감정을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을 되게 세심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표정이 최대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전에 얼마나 떨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마 그걸 포인트로 해서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걸 포인트로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되게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치과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 치과를 잘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를 잘 닦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되게 인기가 아마 더 오를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이야기 찍찍찍 마을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축제가 열리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름 이야기의 주인공 행복이는 매일매일 신나고 행복하다. 찍찍찍 마을의 긍정왕이고 이제 항상 엉뚱한 생각을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유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름의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그 친구들은 이제 꼬맹이, 통통이, 소심이, 똘똘이가 나오고요. 이제 여름 이야기를 생각할 때 처음에 이제 여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시원한 물놀이, 뭐 제철 먹거리, 과일,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옥수수가 생각났고요. 근데 옥수수를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생각했고 이제 축제, 그래서 찍찍찍 마을 옥수수 축제로 하자. 그래서 지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수염을 이용해서 뭐 그네도 타고 옥수수 잎으로 미끄럼틀도 타고 뭐 친구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름 날씨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름에는 이제 해가 쨍하다가도 이제 소나기와 번개가 치기도 하고 요즘 날씨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번개가 옥수수 팝콘이 된다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좀 더 단단하게 뭐 달하고 노란공 이야기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따끔따끔 충전, 최혜진. 엄마는 평택시 포승면 내길이에서 자라났다고 했다. 딱 4년, 3살부터 7살까지. 그 4년의 내길이가 엄마의 배터리를 채운 거라고 했다. 거기에서 여름의 새벽도, 겨울의 한낮도, 봄의 저녁도, 가을의 한밤중 냄새도 채워놔서 지금까지 쓰는 거라고 했다. 아직 방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근을 차곡차곡 썰 때나 된장찌개에 하얀 김이 피어오를 때, 납작한 깨를 통통하게 볶을 때, 보랏빛 마늘 껍질을 바삭 벗길 때, 똑똑 포도를 따서 알알이 씻거나 토마토 꼭지를 딸 때, 따끔따끔 연결되며 충전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시가 제가, 이 포도방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작은 자연을 통해서, 아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절을 가득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잘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기억으로 제가 많이 힘을 얻고 계속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의 기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